과학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봅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과학하고 앉아있네 최 팀장입니다. 요즘은 스튜디오에서보다 TV에서 얼굴을 더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작가 교수 방송인데. 그럴 것 가지 있겠습니까? 네, 미터법의 수호자이자 온갖 영화의 마니아이신 곽재식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개봉 제봉이라는 걸 사실 믿을 수는 없는데. 왜 그렇죠? 너무 길잖아요. 요즘에는 올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약간 뭐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하나씩 줄이는 거 요새 다들 양자경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좀 통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네, 양자경 영화 나온 거 그거 봤어? 그렇죠. 포스터를 보면 사실 보통 이제 저도 별다른 정보 없이 갔는데 포스터를 보면 이제 이게 무슨 영화가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포스터에 뭐 화양연화 멀티버스를 만나다 이런 또 황당한 얘기도 하고요. 황당한 얘가 있기도 하고 얘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영화 감독이 화양연화 조감독이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어떤 그 완가위적인 그런 터치들이 느껴지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죠. 너무 아주 작죠. 아주 작죠.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양자경표 액션 영화 같은 그런 포스터들도 또 있었고 하지만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제일 잘 보여주는 거는 그 제임스 진이 일러스트 했던 그 포스터 있잖아요. 뭐 온갖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그 멀티버스. 그 메인 포스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혼란스러움이나 복잡함 이 자체가 이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양자경 여기서 에블린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오늘 세탁소를 하는 중년 여성이고요. 딸이 하나 있고 이제 낭만적인 기대로 도미를 했을 때와는 달리 인생이 좀 생각처럼 잘 풀려가진 않고 지금 당면한 세금 문제가 있어서 세탁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고 국세청에 가서 진짜 하기 싫은 세금 상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알파 웨이몬드라고 하죠. 네네. 딴 우주에서 온 사람이 막 이렇게 뭐 비밀이 있다는 식으로 알려줄 때만 해도 오즈의 마법사 이런 것처럼 우주의 딴 희한한 세계를 막 모험하는 막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멀티버스 영화라고 하면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렇고 우리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가서 무슨 일을 겪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뭐 우리 우주가 바뀌고 이런 식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우주에 있는 나를 우리 우주에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니까 약간 방향이 좀 다르기는 그렇습니다.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렇게 해서 뭐 자기도 구하고 망한 결혼도 구하고 가족 관계도 구하고 이제 우주도 구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줄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야기를 더 얹자면 저는 영화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봐서 이런 흥분해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막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밌게 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바로 요 전번에 봤던 영화 노비지 않습니까? 노비라든가 아니면 뭐 조금 각도는 다르긴 합니다만 또 알아 트리플 R에 비하면 R에 비하면 약간은 조금 뭔가 이런 느낌 좀 들었던 게 저는 크게 두 가지 점이 좀 있었는데 일단 좀 쉬운 것부터 얘기를 하면 이제 영화의 그런 싸움 장면 같은 게 재밌는 장면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영화의 전체적인 큰 줄거리하고가 그렇게 잘 연결되는 느낌은 아니다. 굉장히 싸움을 잘해서 그거에서 승리한 것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싸움 장면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깨달음 뭐 이런 것 때문에 뭔가 크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하나의 볼거리로서만 뭐 아주 재밌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끝까지 보고 나면 중간 부분까지 되게 재밌었어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도저히 알 수 없고 어쩌자고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밀어붙이는 건지 감도 안 잡히고 무슨 수로 이거를 결말을 지으려고 이러는지 그래서 중간까지 되게 재밌었는데 끝까지 결말까지 다 보면 영화가 2000년대 초반 내지는 90년대 후반쯤 해가지고 할리우드에서 특히 약간 중년의 위기 영화 같은 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중년의 위기 영화는 대부분 주인공들이 남자였죠. 남자가 아닌데 부인이 약간 소원하고 좀 바람 날 것 같고 보통 자식이 딸이에요. 보통 거의 90% 자식이 딸이에요. 딸이 이상하게 반항적이고 어릴 때는 되게 친했던 기억도 있은 것 같아. 자꾸 엇나가는 것 같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뭔가를 만나가지고 막 헤매는데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뭔가 가족의 가치를 발견한다라든가 그런 류의 영화들이 2000년대 초에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메리칸 뷰티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은 기억이었는데
마지막 결말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좀 그런 느낌 아닌가. 그나마 이 약간 이 중국계 이민자의 그런 네, 어떤 가족의, 독특한 네. 분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여성 주인공 그리고 이 압도적인 양자경 배우 이런 걸 심어놔서 너무 진부한 길로 안 빠진 것이지 전체적인 흐름은 아라라를 넘기기에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래 어떤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이거 뭐 초반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스포일러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조너슨 캐관이 양자경한테 그 이혼 서류를 준비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00년 초에 나왔던 중년의 위기 영화의 흔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끝까지 보면 이 康 선생님이 굳이 뭐 이혼 서류를 준비할 이유는 딱히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굳이 이혼 서류를 갖고 있다라는 게 약간 이제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관객들에게만 보여주는 양자경은 모르고 있잖아요. 네네. 관객들한테만 그 서류가 있다는 걸 쓱 보여준단 말이에요. 관객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저게 언제 양자경 눈에 들어갈까? 조나선 캘칸 선생님이 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걸까? 저걸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될까 말게 될까? 관객들 그게 궁금해지니까 이야기를 따라가게 돼서 빨려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장치로 흔히 잘 사용되던 거라 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중년 위기 영화에 많이 나왔는 거였는데 네네. 이 영화는 사실 이렇게 보면 굳이 뭐 이혼할 뭐 그런 거 준비할 이유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없어도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네네. 사실은 저는 그런 느낌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중반까지 어디로 튈지 모를 것 같을 때의 그 흥분감 같은 게 되게 좋고 볼 게 많았던 영화치고는 마무리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약간은 저런 영화는 좀 본 느낌이다 여러 군데서. 그런 느낌 받으셨군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아라라에 비하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라라하고 비교하기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너무 서로 다른 네, 방향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성치 영화 안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주성치 영화의 팬이십니까? 팬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주성치 영화를 뜨겁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영화를 좋아할 거라는 느낌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런가요? 느끼기에는 네네. 좀 뭔가 뭐 칼택에 다니는 주성치가 만든 영화 같다. 약간 이런 얘기를 보고 나서 친구한테 주성치 영화였으면 그 돌끼리 대하는 장면 같은 이제 경우에는 그게 이제 5초 안으로 끝났을 거고요. 칼택에 다니는 주성치라는 게 그런 건데 약간 칼택 다니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포기해야 되는군요. 네. 그 다음에 주성치 다니는 장면에서는 그 후반 이후로 가가지고 그 딸이 뭐 딸하고 울고 불고 이런 장면이 일체 안 나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냥 딸이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뭐 파티 준비 잘 되고 있냐. 그러면서 그냥 훅 끝나는 이런 식으로 차라리 만들었겠죠. 굳이 그런 많이 보던 방식으로 딸하고 뭐 울고 불고 하나 뭐 서로 또 뭐 껴안고 막 이걸 내가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뭐. 저는 되게 좋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극장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탔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제가 본 극장에서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보다가 그 후반부에 제가 좀 전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사람들 좀 약간 피식피식 웃고 약간 좀 그런 분위기로 빠졌거든요. 되게 왜 그랬을까요? 정말 사람들 약간 특히 제 뒤에 앉아 계시던 어떤 여자분은 정말 약간 주체를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소리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만약에 미국에서 상영을 하는데 뭐 이제 뭐 이렇게 한인타운이나 이렇게 동양인들 많은 타운에서 샀으면 여긴 다 눈물 바다겠다 지금. 그래서 과학 이야기. 네, 과학 이야기. 본격적으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과학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멀티버스 얘기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멀티버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멀티버스 이야기를 했는데 과학적으로 진짜 어떤 걸 멀티버스라고 하는지 과학적인 실체가 영화니까 사실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과학적으로 실체가 있는 멀티버스를 하나둘 짚어 나가면. 멀티버스의 가장 현실감이 있으면서도 따지고 보면 그래도 진짜인가 싶은 그런 걸로 우리 우주 내의 다중 지구에 가까운 멀티버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하계에 별이 많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은하계의 수많은 별 중에는 우리 태양하고 비슷한 것도 있겠죠. 많이 있겠죠, 사실은. 그럼 그 중에 몇 개는 지구 같은 행성이 딸려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서 생물체가 탄생을 하고 뭐 진화를 하고 하는 것도 가끔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지구하고 정말 비슷해가지고 사람하고 정말 비슷한 그런 생물도 살고 있는 행성도 우주 안에 꽤 있겠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행성도 우리 우주 안에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주라고 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말이 줄여서 그냥 네, 우주라고 그렇죠. 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죠. 우주가 처음 생긴 게 뭐 130억 년 전에서 140억 년 전 사이라고 하니까 그 우주의 나이에 해당하는, 우주가 생겨서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동안 우주에서 가장 빠른 물체, 빛이 날아가지고 닿을 수 있는 거리, 네. 그 거리 이상의 거리는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공간이죠. 그렇죠. 거기는 뭐가 있든지 간에 우리한테는 아무리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정도 공간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던 것이거든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티오리, 급팽창 이론 이런 거에 따르면 그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훨씬 더 드넓은 많은 우주가 펼쳐져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네. 학자들에 따라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더 많을 거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주가 아주 충분히 넓다면 지구하고 굉장히 비슷한 행성을 넘어서서 똑같은 행성도 있을 것이고, 네. 그 똑같은 정도가 얼마나 똑같으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런 게 다 똑같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인생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사는 지구도 어디엔가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주가 무한해야 그런 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한할 필요는 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한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하고 또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유한한 가능성에서 한 번만 반복되면 나하고 똑같은 게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약간 그래서 조금 황당한 거예요. 네, 생각해 네.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우주가 충분히 크기만 하다면 뭐 특별한 이론을 도입할 것도 없고, 네, 네. 예, 특별한 무슨 놀라운 뭐 시공을 초월하는 뭐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급팽창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있는 우주들의 크기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포함할 예, 정도. 이 정도는 말이 되지 않느냐라는 멀티버스 이론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긴 더 꿈 같은 얘기긴 한데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이게 멀티버스라고 하기 조금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네.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우리 우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유니버스라도 약간, 가능한 예, 얘기죠. 이건. 멀티어스 약간 이런 네, 거죠. 네. 예, 이런 거는 아주 이거 아직까지 안 밝혀진 내용이긴 한데 가능성도 요즘에 낮다고 하는데 우주가 수축할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나중에 만약에 우주가 수축을 한다면 만날 가능이지만 수도 있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네, 네.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은하계의 어딘가에 진짜 나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국제식인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주가 수축하면서 두 은하계가 가까워지면 만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이런 원칙적으로는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접근 가능한 우리의 그런 그 다중우주 멀티버스 같은 컨셉이란 점에서도 좀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좀 약간 싱겁죠, 근데 네네. 너무 확률에만 그거 의존하는 재밌- 거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만큼 현실성은 너무- 아주 지대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다중우주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조금 좀 더 좀 무리수를 좀 둬야 됩니다. 네. 그냥 무리수라고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네. 뭐 이건 뭐냐면 우리가 표준 모형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업쿼크, 다운쿼크, 참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탑쿼크, 보텀 쿼크, 전자 뮤온, 타우온,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온 중성미자라고 해가지고 12개의 입자들이 물질을 이루고 네, 있다라고 하고 있고, 광자, 글루온, W 보손, Z 보손, 힉스 보손 요거 5개,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이론상으로만 말되고 있는 뭐 중력자 네, 뭐 이런 네. 것까지 합하면 뭐 한 6개 요 정도가 힘을 매게 하는 입자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왜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12개고 네. 힘을 이루는 입자는 6개인가? 누가 이거 6개로 정해준 건가? 5개나 4개일 수는 왜 없을까? 네. 13개일 수는 왜 없을까? 힘을 매게 하는 입자도 한 뭐 17개쯤 되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도 한 17개쯤 되고 둘 다 같다. 뭐 이게 더 좀 균형이 있는 느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답이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렇죠. 왜 그 몇 개인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초대칭 이론 이런 게 네네. 나오면 원래는 이게 입자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대칭성이 깨지면서 힘을 매게 하는 입자만 남았고 어떤 건 물질이 이루는 입자가 남았고 뭐 그런 식의 설명이 이론상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런 게 명확하게 정해진 그런 게 이유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빅뱅으로 우리의 우주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네. 그 빅뱅의 순간에 뭐 어떻게 조금 잘못되면 뭐 이런 입자의 개수가 달라진다든지 그럴 수 있죠. 입자의 무게가 달라진다든지 뭐 이런 세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그런 궁극적인 이론의 후보로 많이 이야기되는 촉근 이론 같은 경우에는 촉근 이론을 잘 계산을 해보면 뭐 해가 그거에 대한 답이 뭐 10의 500승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해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네, 네, 하잖아요. 네. 그 500승계라는 거의 그 조합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몇 개가 나올 수 있느냐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10의 500승 가지의 우주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중에 한 형태가 우리 우주의 형태인 한 형태 거고. 우리의 형태고 네, 네. 그런 이론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맞다면 아닐 수 있어요. 풀이를 해보니까 전자 뭐 무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네. 그리고 전자 뮤온 타우온 전자 비슷한 계열은 3개밖에 생길 수 없다는 게 원래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후보라고 하는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뭐 촉근 이론이 인기가 한때 많았던 촉근 이론 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가지수가 10의 500승계가 있다라고 하니 온갖 가능성들이 다 있는 거죠. 아마도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생명체 산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모르죠. 뭐 또 아닐 수도 있지요. 만약에 생명체가 산다도 우리처럼 뭐 단백질로 몸이 이루어져 있고 뭐 이렇진 않을 완전 다를 것 수 있죠. 같죠. 아, 네. 막 광자로 된 뭐 네. 몸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생명체가 산다든가 그런 가능성이 쫙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시간의 순서 이런 거하고는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우주가 시간이 처음 생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또 이것도 급팽창 이론 뭐 이런 거 네.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이런 게 정말로 일어날 거다. 그게 촉근 이론의 형태로 그런 식으로 쫙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빅뱅이 끝없이 많이 생겨나고 그 중에 어떤 하나가 우리의 우주인 거다라는 네. 이야기는 꽤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꽤 계십니다. 일단 왜인지를 설명 못할 때는 많은 확률 가능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고 거기에서 어떻게 뭐 에너지가 이렇게 돼서 뭐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거야라고 말하는 게 사실 제일 과학적인 설명처럼 들리긴 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우주론 이런 교양서 같은 걸 보면 시적인 말로 자주 나오는 것이 우리 라면 끓일 때 이럴 때 보면 물방울들이 이렇게 보글보글 이렇게 네, 끓어오르죠, 그죠? 우리가 사는 우주는 저 물방울 같은 보글거리는 거품이 한 번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게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일지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라면 거품 그 하나하나마다가 각기 서로 다른 우주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다 각각의 멀티버스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가 영화에 나오는 멀티버스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뭔가 우리 우주하고는 거의 같지만 뭔가 하나가 달라가지고 다른 모습이 펼쳐져 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딴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웜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나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라고 하면 뭐 거기로 갈 수도 있고 거기 사람하고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거기를 건너 다니면서 뭐 부수고 다니고 네, 뭐 네. 모험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영화에 나오는 느낌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지만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 영화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것도 아닌 것 아니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분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확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묻혀지는 다른 확률 하나. 뭔가 그런 거 어떤 삶에서 내가 하는 선택 네, 그렇죠. 뭐 이런 걸 되게 중시하죠. 네. 사실 멀티버스 물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등장하는 게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또 다른 다중 우주 이론인데 이게 사실은 제일 인기도 많고 네. 인기라기보다는 뭔가 써먹기가 좋죠. 써먹기도 좋고 네. 사실은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써먹기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적당히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써먹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교양 과학서에서도 좀 언급도 많이 되고 있는 바로 양자론을 해석할 때 등장하는 이 다중 우주 이론입니다. 네. 우리 격동 500년에 닐스 보어 표현할 때 네.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주류 해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코펜하겐 해석 이론의 해석에 따르면 그 악명 높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문제에서 고양이는 상자를 열기 전까지 상자 안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자론적인 현상에 의해서 고양이를 죽일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경우에 네.
상자를 열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양이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두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이다가 열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둘 중에 한 상태로 붕괴되면서 그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게 주류 해석입니다. 네. 네. 근데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아니 그럼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 네, 어떻게 보일 건데, 거냐. 네. 고양이 입장에서 두 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없지 않느냐. 네, 네, 그렇죠. 라는 게 약간 본능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게 맞아요. 있거든요. 네. 객관적인 실체에 대한 어떤 의심이기도 하고. 원래 이 비유를 사용을 한 게 그 고양이의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점 때문에 이 비유를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되냐 이런 그거를 드러내서 말이 안 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시기에 1950년대 후반에 휴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고 나중에 이분이 이걸 발전시켜가지고 정리를 한 게 이제 다세계 이론인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살아있는 우주, 죽어있는 우주 두 우주가 다중우주로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네. 그러면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게 보이겠죠? 네. 그거는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우주 소속인 건지를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양자론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 그런 게 사실은 모든 입자 하나하나의 움직임마다 다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무한히 언제나 계속 일어나는 건데 네. 그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거 시나리오별로 우주가 다 준비되어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후에는 내가 그 중에 이 우주에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것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로키라는 드라마 시리즈 혹시 보시나요? 보셨나요? 권투하는 아니 이거 그 토르의 동생인 로키. 그 로키. 네, 그 드라마가 그런 얘긴데, 그러니까 그 타임키퍼, 타임 패트롤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인정하는 하나의 타임라인을 제외하고 이리저리 뻗어나가는 가능성들을 다 제거하고 다니는 그런.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그게 약간 이 다세계 양자론 우주를 약간 입맛대로 좀 변형한 거를 관리하는 거죠. 네. 이거는 다세계 양자론 우주 이건 관리라는 게 이런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네. 사실은 옮겨 다닌다라는 것도 약간 무의미한 거예요. 네. 이미 거기도 내가 있어가지고 내 선택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무의미한 그렇죠. 건데 네. 약간 선택의 문제라든가 그런 정신의 문제. 그 다음에 양자론에서 같은 물체가 동시에 두 군데에 존재할 수 있다. 네. 뭐 시간에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약간 그런 현실을 초월하는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게 영화 소재로 조금 이렇게 쓰죠. 이거를 좀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제목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그 말도 따지고 보면 리처드 파인만 이분이 그 뭐 경로 적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그때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입자가 가는 경로가 하나의 경로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동시에 모든 경로를 통해서 다 가는데 그중에 뭐 확률상으로 나오는 경로가 우리에게 뭐 관찰된 경로가 이런 그런 얘기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이자 한편으로는 이런 그런 비유의 분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엉켜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약간 사실 중년의 위기라고 하지만 요즘 좀 그 평균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이 영화에서 약간 노년의 위기처럼 좀 나오죠. 그런 거를 상징하는 제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우주라고 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정도를 과학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거 말고 더 뻗어나간 이상한 다중 우주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 많이 SF 영화에 자주 나오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돌리고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벌어지는 현상일 뿐이다. 그럼 그 사람이 재미삼아 시뮬레이션 한 여러 개 돌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다중 우주거든요. 그럼 그걸 잘 이용해서 위로 어떻게 업로드됐다가 다운로드가 어떻게 잘 되면 딴 다중 우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매트릭스 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이 영화의 정서가 리겐 모티하고도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리겐 모티가 정확히 비슷한 설정을 가지고 있죠. 좀 황당한 이야기가 많이 벌어지는데 뒤에서 약간 좀 어려운 과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 의외로 뒤에 뭐 과적관의 정 이런 이야기가 희한하게 중간에 끼어 있고 실제로 감독 인터뷰에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었던 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이 리겐 모티에 이미 있어서 자기가 좌절했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리겐 모티가 보면 그 약간 뭐라 그러죠 화장실 유머 같은 거 그런 게 리겐 모티 나오는데 이 영화도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리겐 모티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못 튀면 이 정도 영화 뭐 짧으면 30분 안쪽에 끝나는 에피소드 한 편에서 그 감각이 길어봐야 뭐 에피소드 한 2개 정도에 네네. 한 시즌 끝날 때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롱 하면서 시즌 피날레로 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시즌 첫 번째 에피소드로부터 그리고 아마 1시간 정도에 끝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이 정도 길이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놓고 결론도 약간 보던 결론이라는 면에서 이게 뭐 T하고 비교해서 조금 약해 보이는 느낌도 있지 않나. 이 영화의 멀티버스는 그러니까 뭐 그냥 사실 복잡한 얘기를 하면 그렇긴 한데 그냥 우리는 되게 많은 가능성을 묻으면서 지금의 내가 됐고 그게 좀 사실 되게 별론데 우리 뭐 이거보다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별로 우리 사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되게 괜찮다. 좀 이렇게 좀 따뜻한 면이 있잖아요. 영화가. 그렇죠. 네, 뭐 그거 때문에 제가 봤던 극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울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좀 감동적인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에게 제가 이 영화의 광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작가님께서 세탁 얘기를 하겠다. 당연하죠. 핵심 주제, 핵심 소재 아닙니까? 그래서 세탁이요? 라고 제가 대묻고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아니 저는 사실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3개의 축이 있다면 첫 번째 축은 다중우주, 두 번째 축은 세금, 세 번째 축은 세탁이다. 그렇군요. 모든 게 다 세탁에 얽힌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처음 시작하면 세탁소 영수증을 처리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그 마지막에 결말이 세탁소를 무사히 잘 지켰다라는 게 결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세탁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탁에 관한 과학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탁 이야기에서 정말 재밌는 것은 세탁을 신비롭게 해주는 세제 이야기, 그 화학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재밌거든요. 그렇군요. 그 이야기 제일 재밌는데 안타깝게도 이 영화에서는 세제가 거의 등장을 안 합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게도 진짜 그게 진짜 최고의 재밌거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화학 이야기를 포기를 하고 그래서 세탁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를 우리나라에서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하면 통돌이하고 드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적합한 용어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통돌이도 그렇고 드럼도 그렇고 둘 다 그냥 특정 상표명 내지는 마케팅으로 쓰던 말이 이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안 부르고요. 훨씬 더 쉽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돌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빨래를 위로 넣는다라고 그래가지고 탑 로더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럼 세탁기라고 부르는 거, 그건 앞으로 빨래를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프론트 로더라고 부릅니다. 아주 그냥 쉬운 설명이죠. 그렇죠. 헷갈릴 것도 없고 특정 상표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통돌이라고 말하는 게 대체로 다 탑로더 방식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로 굳어졌어요. 통돌이 세탁기가 탑로더라는 뜻이고 드럼형 세탁기라고 하면 프론트 로더라는 식으로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영화 속에서 양자경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운영하는 세탁기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해서 드럼형 세탁기로 쫙 깔려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화 장면 같은 거 보시면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빨래방, 빨래 업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전 놓고 뭐 빨래 돌리는 세탁기 돌리고 이런 데는 특히 이런 프론트 로더 방식, 드럼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에 공간을 활용하기가 더 좋다라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겹을 쉽게 말하면 위에 뭘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드럼 세탁기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좁은 공간인 데서는 드럼 세탁기를 놓는 게 무조건 유리하죠. 그 위에 무슨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오븐을 올려놔도 되고 식기세척기를 올려놔도 되고 탑로더 방식, 통돌이 방식 위에 뭘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럼 거기 뭐 어떻게 뚜껑을 열고 하다못해 세제도 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올려놓으면 다 치워야 돼요. 자신의 게으름을 항상 반성하기.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장점으로 이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어느 형태의 세탁기든지 간에 이 안에를 돌려가지고 돌리면 원심력하고 관성의 힘에 의해서 물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통이 갑자기 돌게 되니까 그 물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물하고 도는 거하고 서로 부딪힘이 발생을 해가지고 물살이 생기거든요. 그 물살이 빨래를 계속 치게 해가지고 결국은 때를 빼는 세탁을 하는 게 양쪽에 다 원리인데 그냥 수평으로 돌아가는 팽이 돌듯이 돌아가는 통돌이에 비해서
이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래 위로 항상 돌게 돼 있죠. 그래서 물살이 물레방아 돌듯이 폭포수가 위에서 내려오는 듯한 그 움직임이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같은 정도의 전력과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에 대체로 드럼 세탁기가 더 강하게 세탁이 좀 잘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론입니다. 이게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막 과신하시면 안 돼요. 네네. 옛날에 나온 드럼 세탁기보다는 요즘에 나온 통돌이가 훨씬 좋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중력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같은 크기 같은 전력에서 이 드럼식이 좀 더 유리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 보면 같은 크기나 같은 전력으로 돌아가는 거를 만들었을 때는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업소처럼 대규모로 빡빡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 요금도 절약하면서 돌려야 되는 곳에서는 프론트로더 방식, 드럼 세탁기 방식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물도 좀 덜 쓸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통돌이 우리가 그러니까 탑로더는 밑에 물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이상 항상 쌓여 맞습니다. 있어야 되니까. 채워 있어야 탑로더는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통돌이 방식은 물에다 다 잠기게 해야 되죠. 네네. 근데 이 드럼 방식은 물을 위에서 끼얹는 방식이기 네, 때문에 네. 굳이 완전히 다 안 잠겨도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근본 원리는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해보면 다를 수 있어요. 네, 네. 통돌이 하면서도 기술을 훨씬 좋게 해서 물 절약하게 만들면 되죠. 네, 네. 그런 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문적인 업자가 네. 세탁소에서 양자경이나 우리 조나선 캣쾅 같은 이런 전문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해 오시던 분들이 네. 세탁기를 하나 점검해 가면서 세탁기에 바로 신발 같은 거면 돌리면 안 된다라고 네, 네. 사람을 관리하고 말릴 수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네. 이런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훨씬 더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이 프론트로더 드럼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네.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네네. 마지막으로 되게 자주 세탁기 보면서 되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모르고 넘어가는 그 과학 용어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면 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세탁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버터 모터가 뭐 달려 있어 이런 네. 얘기 많이 합니다. 대부분 인버터가 뭔데요? 몰라요. 그래서 인버터가 뭐냐? 뭐죠? 네. 인버터가 뭐냐면 이제 이 전자제품에서는 그냥 이 광고를 위해서 조금 딴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인버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압과 교류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네. 그게 어떤 정도로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굉장히 빨리 바뀌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220V 대한민국 가전전기는 1초에 60번 바뀌죠. 네네. 그게 1초에 몇 번 바뀌느냐 바뀔 때 어떤 모양으로 바뀌느냐 예를 들어서 플러스 극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이너스 극으로 바뀌는지 네네. 플러스 극이 점점 약해지고 0이 됐다가 점점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지 그 바뀌는 속도가 급한지 완만한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거를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조절해서 뿜어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인버터입니다. 우리가 격동 500년 할 때 제1편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 네, 편 했어요. 네. 테슬라의 가장 큰 성공이 교류로 돌아가는 모터를 개발한 것이다. 네, 네. 좋은 모터를 개발하고 그걸 큰 돈 벌었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교류로 된 모터가 잘 돌아가게 해주려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교류를 전기를 잘 보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인버터를 잘 만들어 놓아야지 최고의 효율로 돌아갈 수 있는 모터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버터가 좋으면 모터도 잘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광고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받는 전기에 맞춰서 우리 가전제품이 가장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렇습니다. 장치 같은 거. 그렇습니다. 어차피 받는 전기는 우리나라에서 뭐 네, 다 똑같이 220V, 가니까. 뭐 네네. 미국에서는 110V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거를 변화를 해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그 모터에 가장 맞게 넣어주는 거죠. 그게 기본이고 네네. 요즘에 이제 광고를 하는 거는 거기에다 이제 추가로 더 얹어가지고 모터의 작동하는 상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고속 회전을 시킬 것이냐, 저속 회전을 시킬 것이냐. 모터가 돌아가는 방향을 바꿔야 될 때도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 같으면 특히 그런 일 많이 네네, 생기죠. 그러네요. 이쪽으로 한번 돌다가 저쪽으로 한번 돌다가 그런 거를 전환을 잘할 때는 전기를 어떤 걸 넣어주면 제일 효율이 좋느냐. 그거에 맞게 인버터를 그때
바꿔줄 수 있는 인버터의 성능을 그때그때 조절해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넣었다. 이런 걸로 막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뭐 전기 요금도 덜 나올 수 있고 뭐 모터 수명도 더 오래 갈 수 있고 힘도 더 셀 수 있고 크기를 더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광고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인버터 모터다. 인버터가 좋아서 잘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세상에 진짜 당연한 일이 없네요. 그 전기 받아가지고 모터 돌리는 일에도 그런 장치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인버터로 안 하고 그냥 네네. 대충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정말 쉽게 만들려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 네, 하나 뭐. 붙이고 거기다가 그냥 직류 모터 제일 단순한 모터 달아가지고 그냥 돌리고 뭐 힘을 조절할 필요 있을 때는 뭐 톱니바퀴 같은 걸로 이렇게 기어 변속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대부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면 뭐 톱니바퀴 어디 하나만 빠지고 다르면 바꿔줘야 되고 힘이 잘 안 나고 되게 센 데다가 돌리려고 해봤더니 톱니바퀴 부러져가지고 나가고 뭐 전기요금 많이 나가고 별별 뭐 타는 냄새 나고 뭐 별별 일 다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네, 네. 요즘에 역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디디 모터라는 거 많이 사용합니다. 디디 모터. 처음 들어보는 디디 거죠. 모터 세탁기 요즘에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 디디 모터인데 디디 모터는 뭐냐면 다이렉트 드라이브입니다. 다이렉트.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이렉트 드라이브인데 옛날에는 세탁기를 돌릴 때 그 세탁기 통돌이도 그렇고 드럼도 그렇고 드럼이 이면에서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특히 통돌이 같은 경우에는 통 자체를 잡아 돌려야 되니까요.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 모터는 옆에 따로 있고 모터에 주로 벨트 같은 건 아니면 톱니바퀴를 연결해가지고 네, 그 힘을. 톱니바퀴나 벨트로 네. 통을 돌리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많이 돌리다 보면 통에 붙어 있는 톱니가 닳거나 벨트가 다른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그게 뭐 이가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된다거나 격렬한 움직임을 할 때 못 견딘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뭐냐면 선풍기처럼 모터에다가 통을 바로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모터가 돌면서 통을 바로 돌리게 해놓은 거예요. 뭐 전달하는 뭐 다른 게 그런 게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아. 당연히 훨씬 더 효율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 모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버터 기술이나 이런 게 충분히 발달해 있을 때만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거고 모터 디자인도 잘 돼 있어야 되겠죠. 네. 모터 너무 크다 그러면 그러게요. 이 통돌이 세탁기 자체가 너무 높아져 버릴 네, 네. 테니까 그런 것도 잘 조절을 해서 만들어야 됐고 그래서 요즘에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수많은 회사들이 세탁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세탁기를 제일 잘 만들어 파는 회사는 어느 나라 회사일까요? 미국 회사일 것 같아요. 잘 보셨어요. 전통적으로 미국 회사의 월풀이라는 회사가 있죠. 전통의 강자죠. 지금도 사실 강자입니다. 아.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세탁기 제일 잘 파는 회사가 세계 점유율 1위를 확고히 다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 초반기 정도에 막 몇 년 연속으로 막 세계 세탁기 1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요? LG가? 월풀 같은 경우에 약간 브랜드를 여러 개 갖고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월풀 이름으로도 팔고 자기가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은 월풀 소유인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서 팔고 그래가지고 좀 분산되는 이런 게 네, 있어가지고 네. 우리나라 회사가 세계 1위를 확고히 다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경쟁이 좀 치열해요. 중국의 하이얼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아, 네네네. 이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는 그렇게 강자는 아닌데 그래도 세계 시장에서는 무시 못할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중국 시장을 거의 뭐 휩쓸고 있거든요. 아, 그것만 해도 세계 몇 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세탁기는 다 갖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물량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연구원들 많이 뽑아서 인버터 연구시키고 네. 디디 모터 연구시키고 해가지고 쭉쭉쭉 성장해 나가면 잘 따라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세탁기가 세계에서 절대 강자다라고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절대 강자라고 하기에는 약간 상대 강자다. 아. 뭐 이런 시기로 접어들었다. 혹시 세탁기도 어떤 차세대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차세대 기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진짜 세탁기는 꿈의 기술인데 이런 거. 세탁기의 꿈의 어떤 게 기술이라고 있을까요? 할까요? 사실은 세탁기 같은 경우는 꿈의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것도 실현된 게 좀 있어요. 아, 예를 들면. 디디 모터 같은 것도 사실은 좀 꿈의 아. 기술 같은 게 좀 실현된 거고 최근에 이제 요거 이제 좀 이게 실현됐냐 안 됐냐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세제를 안 넣고도 충분히 잘 빨리는 거 뭐 이런 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좀 이야기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랫감이 안 엉키게 할 수 있을 네, 것이냐 네. 뭐 이런 것들 좀 이야기되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좀 깊이 들어가면 다시 좀 심오한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는 게 많은 학자들이 세탁기가 세상을 굉장히 크게 바꾼 발명품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성평등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식이 좀 진전된 나라라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야 잠깐만 그러면 집에서 빨래는 누가 할 건데 그렇죠. 옛날에 세탁기가 나오기 전에 빨래하기 시간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다그 저기 그 내과에 가가지고 막 빨래 방망이로 뚫으면서 빨래하던 시절 생각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맞아요. 웬만한 집에서 네, 빨래하려면 그럼 빨래는 어떻게 할 건데 빨래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돈을 많이 버는 이 집안의 가장인 남자가 빨래를 해야겠느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할 수밖에 없으면 여자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맞아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논리였거든요. 근데 세탁기가 출현하면서 이제 빨래는 세탁기한테 시키고 남는 시간에 딴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여성이 일터에 진출을 하면서 성평등이 획기적으로 진전할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준 제품으로 그렇죠. 평가받고 있기도 하면서 사실 가사노동의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즈로 치면 세탁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그렇죠. 볼륨을 차지하고 있었고 굉장히 격감시켜준 그런 제품이자 네. 제3세계 같은데 전기가 보급되고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냉장고하고 세탁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문명을 바꾸는 제품이고 한편으로는 뭐 좀 약간 이건 말하려고 재밌게 얘기하려고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한데 대부분의 자동화 기기는 그게 출시가 되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 일을 그게 그럴 대신해 수 주기 있죠. 때문에. 네. 근데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가사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가 별로 없이 오히려 우리 양장현 선생님과 조노선 객환 선생님의 역할이 했던 것 같은 빨래방 같은 일자리와 사업을 창출하면서 사람의 삶을 개선시킨 굉장히 좋은 문명의 발전 방향을 네. 보여준 기술로도 모범으로도 네, 앞으로 그러네요. 인공지능 같은 연구하시는 분들 세탁기를 보고 좀 배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끔 돌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앞에 설명 안 했는데 머리 이마에 지금 이상한 것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어떤 로맨스와 깨달음의 상징인 영화에서는 아하. 네, 그런 느낌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글리 아이인데요. 우리나라 요즘에 트럭에 보면 눈 달아주는 거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나눠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 스티커. 그러니까 트럭 뒤에 눈이 그려져 있으면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이 거리를 약간 더 두고 사망사고나 그러니까 졸음운전을 덜 하게 되는 저쪽 눈이 나를 쳐다본다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그 저기 우리나라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네. 타요 버스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그 애니메이션 타요에 맞아요. 나오는 그 캐릭터 귀여운. 모양으로 버스를 이렇게 치장해 놓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게 의외로 어린이들에게 버스를 이렇게 한번 보게 함으로 인해서 좀 교통 안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약간 있겠군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당연히 교통공단에서 뭔가 투자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네네. 저는 단순히 그냥 재미로 하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럴 것 그럴 수 같고. 있겠구나. 영화에서는 이제 이 주인공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좀 약간 실없지만 네. 되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눈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분이 그 중간에 사업가로 성공하신 모습 보실 때는 너무 어떻게 멋있죠. 또 그럴 듯할까요? 그게 또. 네, 이렇게 해서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도 과학하고 앉아있네. 오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또 곧 적당한 과학 이야기를 할 영화가 있으면 사실 저희는 과학에 한 영화 아니라도 다 하고 있죠. 네, 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극장에 가면 어떤 재밌는 영화를 봐도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안타깝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어떤 극장 네, 저는 그러니까 극장 문화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기여를 하고 있다. 진짜 인디아나 존스 그런 영화 나왔을 때만 해도 네. 그때는 멀티플렉스도 없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대한극장. 그걸 보려고 막 줄을 막 늘어서 가지고 막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씩 막 이어지는데 지금 옛날 사람 아니라고 한 거 너무 설득력 없는 거 아시죠? 하루 종일 기다려가지고 막 그때 이제 영화 맞아요. 재밌다고 하니까 네네. 막 아버지, 어머니 막 뭐 형, 동생, 누나 막 다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다려가지고 맞아요. 영화를 보면 진짜 꿈의 세계에 한번 네. 갔다가 나온 것 같은 너무 좋죠.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 꽤 재밌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요즘에 극장 갈 때마다 사실 요즘 재밌는 영화를 보게 되는데 아무튼 과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이 영화 배급하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다. 네. 영화에 이토록 진심으로 관객이 들기를 원하는 이런 유튜브 하시는 분 또 세상에 어디에 네,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연락을 세제도 주셔야 된다. 세제도 얘기해 세제 주세요. 그렇습니다. 세제 연락을 주셔야 된다. 네, 세제 하시는 분들 저희가 세제 얘기 진짜 좋아하시는 분과 함께 세제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